자, 이번 시간에는 힘들었던 역사였던 지난 앞에 두 단원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두 시기를 배웠었죠. 식민지가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식민지를 극복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는 오늘부터는 그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난 이후, 즉 일제강점기를 극복하고 그 이후에 어떤 과정들을 거쳐왔는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배워온 시기가 무려 몇 년이에요? 1학기 때 우리가 배웠던 요 정도 배웠으면 한 500년씩 배웠는데 이렇게 두세 단어 배웠으니까요.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시기에 나라가 멸망하는 걸 경험하고, 그 멸망하는 나라가 식민지가 되는 것도 경험했고, 그 식민지를 극복해냈고, 심지어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OECD 가입했잖아요. 그런 한 국가로서 당당히 인정받는 수준에까지 올라왔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발전은 크게 두 가지의 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고 하는 관점이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큰 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전을 해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가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요약할 수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넘어가서 경부고속도로 얘기 나오고 6.25 전쟁에 관련된 슬픈 시절입니다.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그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에서의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발전, 경제 성장, 대중문화의 발달, 즉 다양한 부분에서의 현재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우리 함께 이번 단원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립.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8월 15일 날 만들어졌어요. 1948년 8월 15일.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48년에 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넘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요. 자,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뜻 한번, 말 뜻 한번 좀 알아보고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정부의 수립, 정부의 수립은 세우다, 설립자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돼요. 광복은 뭐냐면 빛을 회복하다. 여러분들 어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제 카톡 배경화면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저는 되게 제가 다니는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어서 그런 표현을 써요. 어쨌든 은유적 표현인데 어쨌든 그거는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좀 추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도 빛광자의 회복할 복자다. 그래서 빛을 회복하다, 주권을 회복하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민족의 광복 어떻게 됐냐. 자, 우리가 잘해서 광복된 것도 맞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식민지로 남겠습니다 했으면 지금 일본의 식민지 중에 하나로 오키나와 섬이나 이런 데처럼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열심히 노력했다.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광복은 연합국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였다. 그렇지만 이 뒷부분은 국제사회에서 온전히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열심히 싸웠던 거. 물론 싸움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분단되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일본과 그러니까 동아시아 쪽에서 일본이고 독일과 이탈리아를 정말 공격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런 발언권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받고 강화되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이로 선언, 여러분들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일본의 패전이 가까워올수록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조선 독립동맹, 독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이 뒤에 있는 조선 독립동맹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 이유는 이분들이 나중에 그 북한 건설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이 임시정부는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법통을 계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뒤에 거는 모르더라도 얘는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임시정부 중요한 거 임시정부. 얘네는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얘네가 목적지 어디로 잡았냐? 민주공화국이에요, 여러분들. 민주공화국.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민주라고 하면 이게 뭐 백성민 주인 주자 해서 백성이 주인이다, 뭐 시민이 주인이다,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공화국이라고 하는 건 함께 다스린다, 뭐 이런 그런 의미예요. 공화국이라는 뜻의 의미가 여기서 이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국강령이라고 하는 걸 발표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 여운형 아저씨가 또 국내에서도 조선 건국동맹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여기에다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아이러니하죠.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독립을 준비할 시기가 그만큼 왔다는 거예요. 일본이 멸망하는 시기가 예전 같았으면 가장 먼저 탄압받고 가장 먼저 고문받고 이렇게 억압받아서 없어졌을 단체가 국내의 단체인데 국내 단체가 생길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을까요? 여러분들 그쵸, 여러분들 전쟁이 끝나게 되면 그 일본인들의 안전관리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 조선인들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조선을 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 계층한테 요청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전 치안이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좀 더 공부해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이제 교과서. 자, 38도선이 여러분들 위도예요, 경도예요? 여러분들 위도예요, 위도. 그래서 가로선으로 이렇게 나눈 그 선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38도선이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해 임의로 정한 선이에요. 임의로 정한 선. 근데 이게 분단선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38도선을 근거로 해서 미국은 이게 자본주의니까 소련은 공산주의니까 각각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정부를 수립하고 여기에서도 정부 수립하고 여기서도 정부 수립하고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점점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언급이 되진 않았지만 조금만 언급해서 이게 살짝만 언급했었습니다만 독립운동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갈등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이념 갈등, 즉 공산주의 및 이 사회주의, 즉 좌파 계열이냐 아니면 우파 계열이냐를 가지고 서로가 이런 독립 노선이나 뭔가 독립운동 방법이나 서로의 이런 독립운동 과정을 이게 서로 견제하고 이런 갈등을 겪는 경우가 교과서에서 언급은 없습니다만 있었거든요. 그 갈등이 이 공공의 적이 일본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 해방된 조국에서 더 극심화되죠. 거기에 누구까지 개입을 했어요? 독립운동하는 과정에서도 갈등이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이때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들어온 거예요. 각자 자기의 입맛에 맞는 정부를 수립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조금 세계사적 이해와 이런 한국사 내부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연동시켜서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국외에서는 이승만, 김구 등의 이런 독립운동가 하셨던 분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시기는 그래도 조금 억압하던 일본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수많은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이렇게 생겨났고요. 여기에서는 각각의 이런 이념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했지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핵심은 그거예요. 이때 당시가 2차 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으로 넘어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도 이 큰 틀에서의 흐름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경계선이었는데 이게 분단선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되게 슬픈 일이죠, 여러분들. 잘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런 갈등들, 여러한 사회 혼란, 미소 대립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모스크바에서 이런 여러 가지 연합국의 세 축, 미국, 영국, 소련 이 세 주체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의에서 여러분들 모스크바 3.3 회의에서 이 다음 같은 안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세우되 최대 5년간 신탁 통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해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신탁 통치라는 게 뭐냐면 국제연합, 여러분들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말로 얘기하자면 유엔이에요. 유엔이 직접 지역을 통치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경험한 정치 체제에서 민주주의가 있어요, 없어요? 45년 이후에 경험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왕정이었던 전통 시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민주주의의 시스템이 안착하도록 유엔이 직접 통치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임시정부 구성의 세부안은 지금 한반도를 실제로 점령하고 있는 미소 요 두 나라가 협의해서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또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결정 상황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중요한 건 이때부터 이제 좌우 갈등이 극심해지는데, 자, 우파는 우익 진영은 국제사회의 약속과 민족의 바람과는 다르다라고 반발을 하고요. 그리고 좌익 진영에서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곧 지지 입장으로 바꾸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탁 통치라고 하는 거를 우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식민지 연장이다 라고 인식을 한 거고, 이거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처음에는 식민지 연장인 줄 알았다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였잖아 라고 하면서 이 결정문이나 이런 거를 읽어보고 나서 의견을 바꿉니다. 소위 말해서 국제사회의 결정의 지지를,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는 그러니까 우파 쪽에서는 좌파를 너는 식민지를 연장하는 이런 잘못된 애들이야 라고 비판을 하고, 좌파 입장에서는 너네들은 국제사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우물한 대구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더 대립이 심해지는 이 결과를 초래한 거죠. 갈등 심해지라고 이런 결정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국제사회에서는. 어쨌든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주의 경험과 여러 가지가 부족한 이 식민지였던 나라가 이게 어떻게 보면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일정 정도의 과도기를 거치면서 도와주자 뭐 이런 되게 나름의 예, 좋은 뜻을 가지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국제사회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네, 그쵸. 이게 이 양쪽의 관점이 다 어떻게 보면 주장이 의미는 있어요. 반발할 만한 했고 그때 당시에도. 그리고 또 뭐가 됐어요? 네. 반발했었다가 조금 더 듣다 보면 이럴 수도 있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가 우파냐 좌파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점차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식민지배 연장이다. 김구를 중심으로 한 우파 쪽에서는. 근데 좌익 세력 쪽에서는 소련의 지시, 처음엔 반대했지만 소련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나서 임시정부의 어떻게 보면 지시죠. 이쪽은 약간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민주적인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당이나 이런 데서 결정한 거를 그냥 실행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바로 실행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지지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갈등이 더욱 심해졌다. 그래서 참,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소 공동위원회와 남북 협상.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 위에서 뭐라고 했었어요, 여러분들? 이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정 사항, 즉 뭐예요?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서 각각 신탁 통치를 한다. 이후에 그 세부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직접 실행하기 위해서라고 나왔고요. 어쨌든 이 세부적인 이 진행을 위해서 이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 단체의 자격을 놓고 미국과 소련의 그 대립이 발생합니다. 자, 이게 뭐냐? 자, 여러분들, 이 대립이 뭐냐?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여러분들, 아까 전에 우파는 뭐라 그랬어요? 모스크바 3상 회의. 모스크바라고 먼저 적을게요. 모스크바 회의, 나 찬성 안 해. 찬성 안 해 했다가 찬성해 라고 바뀌었잖아요, 그죠? 자, 미국 입장에서 보면 누구를 꼭 포함시켜야 돼요? 우파를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자, 소련 입장에서 보면 누구를 포함시켜야 돼요?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연동이 되잖아요. 미국은 어떤 주장을 하냐? 신탁 통치를 반대했든 찬성했든 모두 참여시키자. 소련 입장에서는 신탁 통치를 찬성한 사람들만 참여시키자.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동그라미 네모로 이렇게 분석해놨죠? 즉,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고, 소련 입장에서도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자, 맥락 없이 이 주장을 봤을 때 누가 더 있어 보여요? 미국이 있어 보이긴 해요, 그죠? 차별 없이 다 참여시키자. 그렇게 됐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계속 대립이 심해지니까 중도 계열이 뭉쳐서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게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요. 그리고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좌우의 갈등 때문에 성과 없이 결렬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좌우합작위원회를 주도했던 분이 여운형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앞에 나왔던 그분이 48년, 49년 연간이 되면 암살당하기도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 독립운동 하셨던 분인데 해방된 조국에서 안 살려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냉전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공공의 적이었던 일본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게 정말 또 다른 아픔을 이렇게 잉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 이때는 이런 시절이다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좌우 대립이 계속 극심해지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은 국제연합에 상정하기로 했다. 왜 그렇겠어요? 자, 여러분들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엔에서 투표를 받는 상임 이사국이 몇 개예요? 그쵸, 여러분들. 미국, 영국, 프랑스, 이때 당시는 소련, 그 다음에 이때 당시는 지금은 대만으로 알려진 중화민국, 요 5개 국가였어요. 아시겠죠? 요 5개 국가였는데 여기에서 자본주의 하시는 분들이 어디예요? 미국, 영국, 프랑스, 지금의 대만. 자, 그러면 표가 어떻게 돼요? 4대1 무조건 누구 원하는 대로 돼요? 자본주의 계열이 원하는 대로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고 유엔에 올리겠다 라고 했고요. 유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좋거든요. 여러분. 인구 비례에 따라서, 이게 합리적이니까 인구 비례에 따라서 남북한 총선거를 하자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소련과 북한이 이를 거부하게 되죠. 이건 되게 정치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인구 비례로 투표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인구 몇 명당 국회의원 몇 명을 자꾸 이렇게 계산해서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서울 같은 지역에서 보게 되면 더 이렇게 지역구가 세분화되면서 이게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국제연합은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총선거 실시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김구와 김규식은 단독 선거를 막고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남북 협상을 제안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4.3 사건이 일어나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수 순천 사건이 발생합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 남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정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한만의 총선거를 하자라고 하는 걸 찬성하는 우익 계열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기에 비판적인 사람들도 존재했고 그거를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공산주의나 이런 계열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계열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4.3 사건이나 아니면 또 여수 순천 사건을 일으켰고, 다만 제가 얘기했었죠. 냉전이라고 하는 시기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차곡한 결과를 낳는데 이때 당시는 정말 우파냐 좌파냐라고 어떻게 보면 규정이 되는 순간 테러와 암살과 이런 것들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데올로기적인 지향이 있어서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보면 행동에 따른 피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걸 정확히 모르는 상태여서도 누구 아는 사람이다 이러면서도 엄청 피해를 많이 보고 이런 되게 살벌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살벌한 갈등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뭐 이승만과 김구의 입장. 그래서 정읍 발언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쵸? 여기서는 남한 단독 정부라도 하자. 통합
주장을 했는데, 원래는 이 두 분이 굉장히 이 우파 계열에서, 민족주의 계열에서 굉장히 이 같은,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한 이런 사상체계를 갖고 있었는데, 남한에서 누가 헤게모니를 잡느냐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노선이 분화가 되는데,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런 의견 갈등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개인의 생각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 보시고요. 본인이라면 어떤 관점이었겠다 이런 것들을 이 말풍선의 근거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자, 각각의 상황만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전업 발언했을 때가 어떻게 되냐면,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는 거예요. 갈등을 하다가. 그리고 이 김구 선생님은 이 통합정부를 위해서 남북협상을 했지만, 남북협상 자체가 실패하게 됩니다. 누구 하나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있었던 이런 북한에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남한에서 올라온 이 김구 선생님의 이런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참 이런 거 보고 참 안타깝죠.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2번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 잠깐 한 번만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잠깐만 있다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